지금부터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엄의 전체 진행을 맡은 하늘가족교회 방원철 목사입니다.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스크랜턴 서거 100주년 기념인가? 솔직히 좀 생뚱맞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스크랜턴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도 없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우리나라 내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그 기념 행사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크랜턴 서거 100주년 기념 행사, 저는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가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역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랜턴의 이야기가 단지 100여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처의 선교 현장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 방방곡곡의 목회 현장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는 이런 말을 했죠.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처의 선교 현장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 방방곡곡의 목회 현장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스크랜턴의 삶과 죽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크게 3개의 강연과 논찬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강연은 30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각 논찬은 10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강연을 시작한 후에 25분이 지나면 5분이 남았다는 종소리가 한번 울릴 것이고 30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종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논찬을 시작하신 후에 8분이 지나면 2분이 남았다고 종소리가 한번 울릴 것이고 10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질의와 응답은 강연과 논찬을 다 마친 후에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모두 6번의 강연과 논찬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강연이 끝난 후에 1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혹은 2개의 강연만 듣고 들어가시면 듣지 않으니만 못할 것입니다. 특히 이 3번째 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왕의 시간을 내셨으니 끝까지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의 제목은 스크랜턴의 생애와 활동이고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칠성 교수님이십니다. 김칠성 교수님은 모건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건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칠성 교수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제가 초대가 되어서 또 제가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많은 연구를 하지 못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관해서 이번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연구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주어진 시간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교수는 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종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종을 치시기 전에 제가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집에 제가 쓴 글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좀 요약해서 뒤에 더 좋은 강의들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은 잠깐 좀 읽겠습니다. 올해 2022년은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 선교사가 서거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크랜턴은 1885년 29세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와서 그가 선교사직을 최종 사임한 1907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 북감리교회의 한국 선교를 위한 초기 개척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하지만 아펜젤로와 비교해 볼 때 그에 관한 연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덕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스크랜턴은 한동안 잊혀진 선교사였다. 그러나 스크랜턴이 세운 교회들, 아연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수원 종로교회, 여주중앙교회 등로 구성된 스크랜턴 기념사협회의 노력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스크랜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에 관한 저서와 연구 자료가 여러 권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스크랜턴의 초기 생애와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는 과정을 우선 간략히 살펴보고, 그의 활동이 한국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의 의료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스크랜턴의 생애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분은 감리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펜젤로는 처음부터 감리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장로교인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고 장로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1세가 되는 나이에 이제 감리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세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펜젤로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크랜턴은 어머니가 감리교인이었고, 그래서 어머니 모태부터 감리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펜젤로보다 더 감리교 전통에 있었던 분은 스크랜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목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가 이제 다녔던 예일 대학에서의 그 생활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 가스라 테프트 미략으로 사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그냥 인정해주고, 대신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눈감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미략의 당사자였던 가스라 테프트,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도 되는데, 네, 그 테프트가 바로 예일 대학교 동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면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미략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진 것은 1924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테프트에 대한 예일대 동기생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랑스러워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일대학교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스크랜턴이 예일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자료도 있는데, 거기서 신학을 공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일 대학에서의 어떤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 이상으로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덕주 교수님께서는 예일대에도 의과가 있는데 왜 뉴욕으로 갔는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일 대학에서 1년 동안 의학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도 교수가 이제 뉴욕으로 가면서 같이 따라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일대에서 의과를 공부 안 한 것이 아니라 1년간 공부하다가 지도 교수님을 따라서 뉴욕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욕에서 그러면 어느 의과대학을 졸업했는가라고 하는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그 학교들이 나중에 콜롬비아 의과대학으로 다 통합은 했지만, 이덕주 교수님이나 이제 다른 연구자들은 뉴욕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특별히 이제 스크랜턴의 1882년 졸업 순서지 앞면에 여러분 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Medical Department of Columbia College in the City of New York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뉴욕시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뉴욕
의과대학이 아니라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을 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분이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닥터라고 하는 디그리 오브 메디컬 닥터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한국에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혼동스러워하는 것 같고 어떤 자료에도 그것을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표현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학부에 의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과정이긴 했지만 의학사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주목을 했고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청교도 설교가라고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사실은 그분은 의학 학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제 의학 박사가 있는 것처럼 혼동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라는 그 자체가 박사 학위로 얘기하는 것 같이 한국 사회에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그분이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의학을 공부하면 그냥 의학사로 지칭하는 것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생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애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논쟁은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직도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와 장로교 사이에서의 논쟁,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는 이미 1930년에 양주삼 총지사가 한국의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는 로버트 맥클레이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장로교 학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중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맥클레이는 거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선교사가 반드시 거주를 해야만 선교사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주삼 총리사는 그러면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맥클레이지만 최초의 거주 선교사를 그럼 누구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또 아펜젤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스크랜턴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의 부부가 1885년 5월 달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한 5일 정도를 머무르고 언더우드는 이제 서울로 입성을 했지만 아펜젤로는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내가 있고 갑신정변 이후에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푸트 대리공사의 그런 말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는 폴크 대리공사의 말에 지시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머무르다가 5일 정도 인천에서 제물포에서 머무르다가 짐은 그대로 놔둔 채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스크랜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최초의 정주라고 하는 의미의 선교사는 제가 볼 때는 스크랜턴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펜젤로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스크랜턴은 선교사 파송을 1884년도 10월 달에 받고요. 아펜젤로는 1884년 12월 달에 받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그리고 목사 안수도 스크랜턴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특별 과정을 통해서 감독이 인정을 하면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은 의사만이 아니었고 1884년 12월 4일에 목사 안수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이제 아펜젤로는 그 다음 해인 1885년 2월 2일 날 한국으로 오기 바로 직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아펜젤로가 신학을 공부했다라는 그 차이만 있지 선교사 파송을 받은 것도 스크랜턴이 2달 정도 앞서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2달 정도 스크랜턴이 앞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논쟁들을 의식했는지 노블 선교사는 스크랜턴 의사는 한국 선교에서 첫 정규 거주 사역을 시작한 영예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아펜젤로보다는 스크랜턴이 먼저 정주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좀 저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랜턴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알렌의 요청에 의해서 재중원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중원이 국가병원입니까? 아니면 선교병원입니까? 네? 국가병원입니까? 선교병원입니까? 네, 여러분의 출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대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서울대와 관련 있는 분들은 국가병원입니다, 국립병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대 쪽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 분들은 선교병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2015년도에 마크 리포트 대사가 피습을 당했을 때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의도적으로 연세의료 원장이 하나의 시비를 걸었죠. 이게 이제 선교병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강조했고, 서울대 국립병원인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신문으로도 나오고 방송 뉴스로도 나올 만큼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크랜턴은 재중원에 와서 알렌이 일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나중에는 그곳에서는 선교를 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에서 세운 병원, 국가에서 다 월급을 받고 있고 또 그 안에서는 복음 전도나 선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역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포크 대리봉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만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서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병원, 선교병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 선교병원이 시작된 게 바로 1886년 6월 15일입니다. 저는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병원의 설립일이 바로 1886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정동병원이었고 나중에 고종이 시병원으로 알려진 이름을 내준 바로 병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2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스크랜턴이 의료선교사로 활동한 것은 시병원을 설립한 1886년부터 1891년까지 약 5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중원이 선교병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논쟁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 논쟁을 우리가 불식할 수 있는 제일 좋았던 방법은 사실은 1886년에 스크랜턴이 세운 선교병원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그러한 논쟁조차도 우리는 필요 없는, 재중원에 대한 논쟁도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크랜턴이 의료사역을 넘긴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래서 미국 선교본부에 선교사를 좀 계속 보충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료 선교사로 이제 존 버스티드나 윌리엄 제임스 홀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본인은 이제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 사역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부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14페이지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로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한 채 1885년 29세의 젊은 나이에 어머니, 아내 그리고 첫째 딸과 함께 낯선 땅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1907년 감리교 선교사직을 사임하기까지 스크랜턴은 감리교회의 한국 선교 개척자 역할에 충실하였다. 특히 아펜젤로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고 한국 선교사 파송과 목사 안수도 아펜젤로보다 2달 먼저 받았지만 아펜젤로와 매우 좋은 관계 속에서 선교를 위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그 인용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랜턴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감리교인으로 살았던 스크랜턴이 감리교 목사와 감리교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아예 감리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감리교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감리교적 정체성을 강조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감리교를 떠난 그의 결정과 행동이 그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스크랜턴에 관한 노블의 다음과 같은 설명, 굉장히 신중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그의 평소 이미지와 다른 결정이었음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떠나기로 한 그의 결정이 과연 신중한 결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스크랜턴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크랜턴의 그 결정이 그가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 개척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 모든 순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 동기와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삶과 사역의 아름다운 매듭짓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크랜턴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앞둔 한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 맡겨진 목양지에서 눈물로 목회를 하시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회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얘기도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2022년에 스크랜턴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듯이 먼 훗날 누군가가 한국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기억할 때 아쉬움과 안타까움보다는 존경과 사랑으로 기억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강의를 아주 짧고 분명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러분 핸드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 김칠성 교수님 강의 정말 요약을 참 잘 해주셨는데 더구나 시간까지 아껴주셔서 다음 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황병배 교수님 협성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고 계신데 이분이 지금 김칠성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서 논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 김칠성 교수님 미국에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학위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칠성 교수님은 우리 한국 선교신학회 선교학자들 또 리더십들이 한 200명 모여 있는데 거기서 편집장을 한 4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서 임원을 할 때 저를 도와서 우리 한국 선교신학회 발전과 또 우리 감리교 선교신학자들의 그 공헌에 많이 일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스크랜턴 서거 100주년 기념 행사에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논찬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논문은 스크랜턴, 제 논찬은 18페이지 붙어 있고 제가 좀 읽겠습니다. 본 논문은 스크랜턴의 생애와 선교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생애로는 스크랜턴의 의사가 되는 과정과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을 다뤘고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의료 선교사로 재중원과 시병원에서 사역한 이들과 마지막에 그가 감리교 선교사를 사직하고 감리교를 떠난 이유와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스크랜턴의 생애와 선교 사역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선교 사업 업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자가 본 논문을 통해서 밝히려고 했던 스크랜턴의 선교 활동이
한국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 깊이 다뤄지지 않은 점과 스크랜턴이 1892년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미 감리교 조선 선교 주관자로 교회를 치리하고 개척하고 목회와 직접 선교를 확장해 나갔던 선교 후반기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선교 전략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교 전략은 신학자들의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 전략은 반드시 성서의 기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대 가톨릭 선교와 개신교 선교에서 이런 과오들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제국주의적 선교입니다. 그 안에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문화 우월주의 그리고 온정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크랜턴이 활동하던 시대는 확실히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확장해 나가던 시기로 제국주의적 사고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스크랜턴도 이런 시대 사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사역 속에서 제국주의적 선교에 반하는 성육신적 선교와 함께 의사로서의 사역에서 통전적 선교 신학과 전략도 발견하게 됩니다. 본 논문은 이런 점들을 간과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논찬자는 이러한 성육신적 통전적 선교 신학과 전략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찬 후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스크랜턴은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미 북감리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온 의사 선교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재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사역했고 후에는 시병원을 통해서 의료 선교사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를 사임한 후에도 자신이 세운 실안돈 병원을 통해서 의료 선교를 지속해 나간 것을 볼 때 그가 의료 선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료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논자는 스크랜턴이 재중원을 떠난 이유가 재중원을 통한 병원 사업으로는 순수한 복음 전도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데 스크랜턴이 생각하는 순수한 복음 전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세운 선교 병원을 통해서는 성취되었다고 보는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스크랜턴이 선교 병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한 계층을 보면 당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중심이었습니다. 소요하는 스크랜턴의 선교에 대한 재고찰과 그의 의의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스크랜턴이 의료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과 질병 때문에 버려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크랜턴은 또한 상동교회와 민족운동의 모판 역할을 하도록 도왔고 후에 감리교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감리교를 떠난 이후에 감리교를 떠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가 친일파로 분류되는 해리스 감독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 또한 일제에 항거하는 한국인들의 입장에 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스크랜턴의 이런 삶을 성육신적인 선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셋째는 논자는 이덕주의 스크랜턴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스크랜턴이 감리교 선교사를 사임한 후에도 실안돈 병원을 세워서 의료 선교 사역을 지속해 나갔으며 이것은 오늘 현대 선교 전략의 한 흐름인 자비량 선교 혹은 비즈니스 미션의 한 예로 보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그리고 내지 선교의 선구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자비량 선교 혹은 비즈니스 선교를 추구했던 것을 볼 때 스크랜턴의 의료 선교가 한국에서 자비량 비즈니스 선교의 한 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비량 선교가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논자는 스크랜턴의 선교병원이 실패한 이유를 개신교 연합 선교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정부 주도 병원으로 성장한 대한의원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어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덕주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외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혹시 그의 에큐메니칼적인 선교 신학과 전략이 부재했거나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요? 스크랜턴은 의사요 목사로 한국 선교 초기에 아펜젤러와 함께 개척 선교사로서의 큰 리더십을 발휘한 분입니다. 또한 제국주의 시대 사조 아래서도 성육신적 통전적 선교를 실천한 선교사였으며 선교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끝까지 민중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보고 치료했던 진정한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심각한 정체와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감리교회를 포함한 6개 주요 교단의 교인 수가 무려 4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약 180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리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1년 158만 명을 넘긴 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서 2022년 현재 약 12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1년 동안 무려 34만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더 참혹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이 63.9%였고 개신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도 70%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교회 쇠퇴의 중심에 한국교회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0년 전에 이 땅에 민중들과 함께하면서 성육신적 통전적 선교를 실천하다가 가신 스크랜턴 선교사의 삶과 선교 사역이 그 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논문 발표해 주신 우리 김칠성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제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황병배 교수님 아주 논찬을 잘 해주셨는데요.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예리한 질문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심포지엄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 세션이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고 또다시 한 세션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3개의 세션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갖기로 했습니다. 이 논찬의 앞부분에 보면 스크랜턴의 선교 활동이 한국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 깊이 다뤄지지 않은 점과 스크랜턴이 1892년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후 미 감리교 조선 선교 주관자, 아마도 총리사겠죠. 교회를 치리하고 개척하고 목회와 직접 선교를 확장해 나갔던 선교 후반기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랬는데 김칠성 교수님이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세션과 세 번째 세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한국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은 세 번째 세션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또 후반기 사역은 두 번째 세션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 참 흥미진진하고요. 다른 선교선과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마 쉽지 않은 강의이고 이번이 아니면 듣기 쉽지 않을 텐데 조금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아마 오늘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5분이니까 3시 20분에 정확히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